세상에, 시어머니를 비닐하우스에 혼자 두고 문을 잠갔다고요? 믿기 힘드시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고부 갈등이 아닙니다. 노인학대, 재산 욕심, 그리고 숨겨진 비밀까지 오늘 영상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집니다. 여름의 무더위가 절정에 달한 7월 중순, 경상북도 안동의 작은 농촌 마을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이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벌써 기온이 28도를 웃돌고 있었는데 74세의 김애수는 이미 마당에서 손자 민호의 아침 도시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애순의 손은 50년간 농사일을 해온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죠. 거친 손가락 사이로는 세월의 상처들이 깊게 패여 있었고 손등에는 검은 반점들이 여기저기 박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은 여전히 정성스러웠어요. 계란을 하나씩 정성스럽게 풀고 시금치를 다듬으며 멸치를 골라내는 모든 동작이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이웃집 순덕이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순덕은 애순과 같은 또래였지만 아들 며느리가 모시고 살아서 이른 새벽부터 일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애순은 국자로 국물을 떠보며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민호가 학교 일찍 가야 한다고 하더라고. 축구부 연습 때문에 말이야. 그래도 이렇게 더운데 며느리가 해주면 안 되나? 순덕의 말에 애순은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다. 내가 할 수 있을 때 해야지. 순덕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옆집 사정을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며느리 지영이 시어머니를 어떻게 대하는지 동네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오전 6시가 되자 애수는 완성된 도시락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에어컨이 시원하게 돌아가고 있었고 소파에는 35살의 며느리 오지영이 실크 잠옷을 입고 편안히 누워 있었어요. 텔레비전에서는 아침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고 지영은 과자를 먹으며 드라마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지영아, 민호 도시락 싸놨다. 애순이 조심스럽게 말하자 지영은 귀찮다는 듯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 알겠어요. 차가운 대답이 돌아왔어요. 마치 남의 일처럼 들렸습니다. 애수는 가슴이 답답했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부엌에서 물 한 컵을 마시려고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찬물 많이 드시면 안 좋아요. 미지근한 물 드세요. 지영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등 뒤에서 날아왔습니다. 애수는 손을 멈추고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자신이 평생 살아온 이 집에서 찬물 한 컵 마시는 것도 눈치를 봐야 하는 현실이 서글플 따름이었습니다. 손자 민호가 일어났습니다. 15살 중학교 3학년인 민호는 축구부 활동으로 일찍 등교해야 했어요. 애수는 손자를 보자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민호야, 할머니가 도시락 싸놨다. 좋아하는 계란말이도 넣었고. 고마워요, 할머니. 맛있겠다. 민호만은 할머니의 정성을 알아주었어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애순의 마음은 조금이나마 위로받았습니다. 하지만 민호가 학교에 가고 나면 다시 적막한 시간이 시작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아들 준영도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40대 중반의 준영은 시내 광고회사 감독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애수는 아들에게도 정성껏 아침을 차려주었지만 준영은 바쁘다며 몇 숟가락 먹고 나가버렸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더우니까 무리하지 마세요. 준영의 말은 진심 어린 걱정이었지만 애수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아들은 착했지만 집안일은 모두 며느리 눈치를 봐야 했거든요. 집안이 조용해지자 애수는 밭으로 나갔습니다. 벌써 9시인데도 기온이 30도를 넘어서고 있었어요.
하지만 토마토며 오이며 호박들이 물을 달라고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애수는 무거운 물통을 들고 한 포기씩 정성스럽게 물을 주기 시작했어요. 이런 더위에 왜 나오셨어요? 지나가던 이웃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애수는 땀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안 나올 수가 있나? 이것들이 다 죽어가는데 며느리한테 부탁하시지 그래요? 그러게 말이야. 애수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부탁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며느리는 에어컨 바람 쐬며 드라마 보기 바쁘고 밭일 같은 건 관심도 없었어요. 오전 11시가 되자 더위가 정말 극심해졌습니다. 애순의 온몸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숨도 가빠왔어요. 하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시장에 가서 저녁 반찬거리도 사야 하고 점심도 준비해야 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니 지영은 여전히 에어컨 바람을 맞으며 소파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애순이 온몸에 땀을 흘리며 들어오는데도 인사 한마디 없었어요. 어머니, 에어컨 좀 높여주세요. 애순이 조심스럽게 부탁하자 지영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에어컨 전기세 아까워요. 어머님 혼자 때문에 온 집안 시원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어머님은 더위에 익숙하시잖아요. 차가운 말투였습니다. 마치 전기세가 자신 돈인 것처럼 말하는 지영의 모습에 애수는 할 말을 잃었어요. 이 집은 자신이 평생 농사지어서 마련한 집인데 찬바람 쐬는 것도 눈치를 봐야 하다니. 밤 10시가 넘어서야 애수는 모든 집안일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끝내고 부엌 정리를 마친 뒤 애수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방 한쪽 구석에는 낡은 선풍기 하나가 겨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거실에 시원한 에어컨 소리가 벽 너머로 들려왔지만 그건 며느리와 아들만의 공간이었어요. 애수는 삐걱거리는 침대에 몸을 맡기며 오늘 하루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밭에 나가 물을 주고 손자 도시락을 싸고 시장을 보고 빨래를 하고 저녁을 준비했던 하루였어요. 74살의 나이에도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었습니다. 낡은 부채를 들고 바람을 만들어 보지만 더운 공기만 돌아다닐 뿐이었어요. 애수는 부채질을 하며 지난 세월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 논밭에서 평생 땀 흘려번 돈으로 저 아이 대학 보내고 집 장만해줬지. 40년 전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준영이가 겨우 5살이었던 그때 애수는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농사를 지어야 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일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손가락 사이사이에 박힌 가시들, 허리가 끊어질 듯한 고통, 손바닥에 박힌 굳은 살들, 모든 것을 참아가며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왔어요. 준영이가 고등학교에 갈 때는 소 한 마리를 팔아서 교복을 사주었고 대학에 갈 때는 논한 떼기를 팔아서 등록금을 마련했습니다. 주름진 손등을 바라보며 애수는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이 손등에 흐르는 땀방울 하나하나가 모두 세월의 상처였습니다. 손등 위에 검은 반점들, 굵게 붉어진 혈관들, 모두가 고생한 흔적들이었어요. 그때는 언제 이런 날이 올 줄 알았겠나. 준영이가 결혼한다고 지영을 데려왔을 때만 해도 애수는 정말 기뻤습니다. 예쁘고 착한 며느리가 왔다고 생각했거든요. 처음 몇 년은 정말 좋았어요. 지영도 시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모셨고 애순도 며느리를 친딸처럼 아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였을까요? 지영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것들부터였습니다. 아침에 인사를 하지 않는다거나 애순이 해준 음식에 대해 불평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점점 심해지더니 이제는 아예 대화조차 하지 않으려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애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며느리에게 잘못한 게 있나 싶어서 계속 되짚어봤지만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지영이 좋아할 만한 일들만 해왔던 것 같은데 말이에요. 민호가 태어났을 때도 애수는 정말 기뻤습니다. 손자를 돌보느라 밤잠을 설치는 것도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기저귀를 갈아주고 분유를 타주고 업고 재워주는 모든 일이 행복했습니다. 지영은 산후조리한다며 한 달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애수는 기꺼이 모든 걸 감당했어요. 하지만 민호가 자라면서 지영의 태도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마치 시어머니가 자신의 권리를 침범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손자를 돌보는 것조차 간섭이라고 여기는 듯 했습니다. 아이고,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애수는 고개를 저으며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쉽게 정리되지 않았어요. 오늘 지영이 했던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전기세 아까워요. 찬물도 낭비해요. 어머님은 더위에 익숙하시잖아요.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못이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농사지어서 마련한 집에서 자신이 키운 아들의 아내에게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 현실이 너무 서글펐어요. 애수는 베개 밑에서 작은 통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비상금으로 모아둔 것이었어요. 몇십만 원밖에 안 되는 돈이었지만 정말 급할 때를 대비해서 조금씩 모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돈마저도 지영이 알게 되면 뭐라고 할지 몰랐어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애순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금방 닦아냈어요. 울면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거든요. 아직 손자 민호가 있으니까 버텨야 했습니다. 벽 너머에서는 여전히 에어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영과 준영이 시원한 방에서 편안히 쉬고 있을 모습이 그려졌어요. 한때는 자신도 저 방에서 편안히 잘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 작은 방에서 더위에 시달리며 잠들어야 했습니다. 애수는 부채질을 계속하며 내일 일과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민호 도시락을 싸야 하고 밭에 물을 주어야 하고 집안일을 해야 했어요. 이런 일상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 없었지만 어쨌든 내일도 버텨야 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자정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애수는 부채를 내려놓고 눈을 감았어요. 더운 여름밤, 작은 선풍기 바람만이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지 애수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준영이 회사에 간 사이 지영은 거실 소파에서 편안히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에어컨이 시원하게 돌아가는 가운데 지영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기대감이 어려 있었어요. 휴대폰 화면을 자주 확인하며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드디어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지영은 재빨리 전화를 받으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여보세요, 엄마. 전화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지영의 친정어머니 조명숙이었습니다. 60대 후반의 명숙은 서울에서 혼자 살고 있었는데 딸의 시댁 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영아, 요즘 어떻게 지내니? 시어머니는 여전하고 명숙의 목소리에는 묘한 기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영은 주위를 한번 둘러보고 나서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네, 엄마. 여전해요. 아직도 밭에서 농사일 하시고 그래요. 아이고, 그 나이에. 건강은 어때? 요즘 더위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어제도 밭에 나갔다가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요. 지영의 말에 명숙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말인데,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거 어떻게 생각해? 지영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평소에 무관심한 표정과는 달리 날카롭고 계산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곧 큰돈 들어올 거예요, 엄마. 어머니 보험도 제 앞으로 드러났어요. 정말? 언제 들었는데? 작년에 들었어요. 어머니가 나이가 많으시니까 보험료는 좀 비싸더라고요. 하지만 나중에 생각하면 이득이죠. 명숙은 흡족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잘했다, 우리 딸. 그래야지. 그 늙은이만 없어지면 집도 팔고 강남으로 이사 가자. 내가 벌써 부동산도 알아봤어. 정말요? 어디요? 강남구 대치동 쪽이야. 아파트 값이 계속 오르고 있어서 지금 사두면 나중에 또 이익이지. 그리고 민호도 좋은 학교로 전학 보낼 수 있고. 지영의 얼굴에 욕망이 드러났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시골집과는 차원이 다른 삶을 꿈꾸고 있었어요. 그런데 준영이는 뭐라고 하겠어요? 걱정 마. 어차피 어머니 돌아가시면 상속받을 거 아니야. 그때 가서 준영이한테 서울 나가자고 하면 되지. 시골에서 평생 살 수는 없잖아. 명숙의 말에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머릿속으로는 모든 계획이 짜여져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 자연스럽게 해야 해요. 의심받으면 안 되니까. 물론이지. 그 나이에 농사일 하다가 쓰러지는 게 뭐 이상한 일이야? 특히 이런 더위에 말이야.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구체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단순한 고부 갈등이 아닌 보험금과 재산을 노린 치밀한 계획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보험금이 얼마나 돼? 3억이에요. 그리고 이 집이랑 논밭까지 합치면 한 5억 정도 될 거예요. 5억이라. 그럼 우리가 강남에서 편하게 살 수 있겠네. 명숙의 목소리에는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평생 시골에서 농사 지으며 모은 애순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영은 재빨리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엄마, 민호가 왔네요.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알았어. 조심해서 하고 절대 의심받지 마. 전화를 끊고 지영은 평소처럼 무관심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호가 학교에서 돌아온 것이었어요. 엄마, 저 왔어요. 응, 간식 냉장고에 있으니까 알아서 먹어. 민호는 엄마의 차가운 반응에 익숙했습니다. 대신 할머니가 있는 부엌으로 향했어요. 애수는 민호를 보자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우리 민호, 학교는 어땠니? 할머니, 오늘 축구 연습 때 골 넣었어요. 선생님이 잘했다고 하셨어요. 정말? 우리 민호가 축구를 잘하는구나. 할머니와 손자의 따뜻한 대화를 들으며 지영의 얼굴은 더욱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저런 일상도 곧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녁 시간이 되자 준영이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는데 지영은 은근히 시어머니의 상태를 관찰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오늘도 밭에 나가셨어요? 준영의 걱정스러운 질문에 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토마토가 시들어가더라고. 물을 안 줄 수가 없지. 이렇게 더운데 위험해요. 나중에 쓰러지시면 어떻게 해요? 준영의 말에 지영은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쓰러지기를 바라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면서 하는 생각이었어요. 식사 후 설거지를 하며 지영은 다시 계획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내일이면 더욱 무더워질 예정이었고 시어머니의 나이와 건강 상태를 고려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밤이 되자 지영은 다시 휴대폰을 들고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명숙이 아닌 다른 누군가였어요. 여보세요? 나야. 내일 만날 수 있어? 전화 너머에서는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영에게는 남편 준영 외에 다른 남자가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기상청에서는
역대 최고 기온을 경신할 것이라는 폭염특보를 발령했습니다. 오전 9시에 벌써 기온이 35도를 넘어서고 있었어요. 하지만 애수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밭에서 채소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거실에서 에어컨 바람을 쐬며 휴대폰으로 날씨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오늘 최고 기온이 38도까지 올라갈 예정이라는 뉴스를 보자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전 10시 준영이 출근하고 민호가 학교에 간 후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지영은 평소보다 일찍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화장을 정성스럽게 하고 예쁜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만남이 있었거든요. 밭에서 돌아온 애수는 현관에서 지영의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지영아, 어디 가니? 시장 좀 보러 가요. 냉장고에 반찬거리가 떨어져서요. 지영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거짓말이었어요. 실제로는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나도 같이 갈까? 무거운 거 들어주고. 아니에요. 혼자 갈게요. 어머니는 집에서 쉬세요. 지영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리고는 가방을 들고 나가려다가 갑자기 뒤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아, 맞다. 어머니, 비닐하우스 안 채소들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어요? 시들어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다. 점심 전에 해놓을게. 감사해요. 그럼 다녀올게요. 지영이 나간 후 애수는 잠시 의아했습니다. 평소 밭일에 전혀 관심이 없던 며느리가 갑자기 비닐하우스 정리를 부탁하다니 이상했거든요. 하지만 오래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쨌든 일은 해야 했으니까요. 한편 지영은 차를 몰고 시내로 향했습니다. 목적지는 시장이 아닌 도시 외곽의 한 카페였어요. 그곳에서 30대 후반의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광고회사에서 일하는 박철수였는데 준영의 회사 거래처 직원이었어요. 늦었어? 아니야, 나도 방금 왔어.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포옹했습니다. 이들의 관계는 이미 1년 전부터 시작되었어요. 오늘 계획대로 할 거야? 철수의 질문에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오늘이 기회야. 날씨도 이렇게 덥고 완벽한 상황이지. 정말 괜찮겠어? 나중에 문제되지 않을까? 걱정 마. 그 나이에 이런 더위에 농사일 하다가 쓰러지는 게 뭐가 이상해? 자연스러운 일이야. 지영의 목소리에는 냉정함이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생명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모습이었어요. 보험금은 언제 나와? 사고 후 한 달 정도면 나올 거야. 그때까지만 기다려. 알았어. 그럼 우리 계획대로 강남으로 이사 가는 거지? 당연하지. 이 시골에서 평생 살 수는 없잖아. 두 사람은 구체적인 계획을 더 논의했습니다. 보험금과 재산을 정리한 후 서울로 이주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는 것이었어요. 1시간 정도 시간을 보낸 후 지영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시장에 갔다 온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몇 가지 물건을 사서 가지고 왔어요. 집에 도착하니 오후 2시였습니다. 바깥 기온은 이미 37도를 넘어서고 있었어요. 지영은 애순이 어디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지영은 집 안을 둘러봤지만 애순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마당 쪽에서 비닐하우스가 보였습니다. 지영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비닐하우스 안에서는 애순이 땀을 뻘뻘 흘리며 시든 채소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우스 내부 온도는 이미 40도를 넘어서고 있었어요. 하지만 애순은 며느리가 부탁한 일이니까 끝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영은 조용히 비닐하우스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애순이 들어간 입구를 확인한 후
재빨리 밖에서 자물쇠를 채웠어요. 딸깍 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하우스 안에서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자물쇠를 채운 후 지영은 휴대폰을 꺼내서 철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시작됐어. 정말? 언제까지? 오늘은 좀 늦어. 시어머니 처리 중이야. 차갑고 계산적인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물건을 처리하듯이 말하는 지영의 모습에서는 인간적인 감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전화를 끊은 지영은 집 안으로 들어가서 에어컨을 켰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편안히 앉아서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에요. 비닐하우스 안의 온도는 점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가 되자 내부 온도는 45도에 육박했어요. 애수는 숨이 가빠오기 시작했지만 아직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거실에서 시계를 확인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계획이 실현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드디어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비닐하우스 안은 숨이 막힐 정도로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습한 공기가 애순의 목을 조여왔어요. 하지만 애순은 며느리가 부탁한 일이니까 끝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잡초를 뽑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 정리됐네. 애순은 마지막 시든 토마토 줄기를 제거하고 나서 만족스럽게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이제 나가서 시원한 물이라도 한 잔 마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문으로 향하는 순간 애순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문이 열리지 않았거든요. 이상하네. 애순은 문손잡이를 돌려보고 밀어보고 당겨보았지만 문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문이 뒤틀려서 열리지 않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무리 해봐도 소용없었습니다. 지영아, 지영아. 애수는 큰 소리로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집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에어컨과 텔레비전 소리만 멀리서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문 좀 열어다오. 나 여기 갇혔다. 애순의 절규가 비닐하우스 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애수는 급하게 주머니를 뒤져봤습니다. 아들이 사준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주머니는 텅 비어 있었어요. 아이고, 핸드폰이 없네. 아침에 민호 도시락을 싸면서 부엌 식탁 위에 두고 온 것이 생각났습니다. 평소에는 항상 가지고 다녔는데 오늘따라 깜빡하고 두고 온 거였어요. 가장 필요한 순간에 가장 믿었던 도구가 사라진 상황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핸드폰이 없으니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었어요. 그저 큰 소리로 외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비닐하우스 안의 온도는 계속 올라갔어요. 애순의 온몸에서는 땀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고 옷은 완전히 젖어버렸어요. 도와주세요. 누구 없어요. 목이 쉬도록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대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집 안에서 더위를 피하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비닐하우스는 집 뒤편 구석진 곳에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도 없었어요. 애순의 몸에 이상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땀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어요. 몸의 수분이 모두 고갈된 것이었습니다. 입술은 바짝 말랐고 혀끝이 갈라져 나갔어요. 물 좀. 중얼거리는 소리도 점점 작아졌습니다. 탈수 증상이 심각해지고 있었던 거예요. 애수는 비틀거리며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마지막 힘을 쏟아서라도 문을 열어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준영아, 민호야.
가족들의 얼굴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아들과 손자를 다시 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밀려왔어요. 오후 3시 비닐하우스 안의 온도는 마침내 50도에 육박했습니다. 이제 숨소리마저 거칠어지고 있었어요. 애수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의식이 흐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 마지막으로 떠오른 생각은 며느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왜 갑자기 비닐하우스 정리를 부탁했는지, 왜 문이 열리지 않는지,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설마 그럴 리는. 하지만 상황이 너무나 의심스러웠습니다. 애순의 의식은 점점 더 흐려져 갔어요. 한편 집안에서는 지영이 여전히 에어컨 바람을 쐬며 태연하게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가끔 시계를 확인하며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에요. 오후 4시 애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뜨거운 비닐하우스 바닥에 쓰러져 버렸어요. 숨소리도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애수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도 가족들을 생각했습니다. 특히 손자 민호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민호야, 할머니가 너를 많이 사랑한다.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이제 그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약해졌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은 완전한 지옥이 되어 있었어요. 이웃집 순덕이 평소처럼 마당에서 빨래를 널다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습니다. 애순네 비닐하우스 쪽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던 소리가 갑자기 조용해진 거였어요. 아까까지 분명히 소리가 들렸는데. 순덕은 손에 들고 있던 빨래를 바구니에 내려놓고 담장 너머를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비닐하우스 문이 닫혀 있는 게 보였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왜 비닐하우스가 잠겨 있지? 애순이가 안에 있는 거 아니야? 순덕은 불안한 마음으로 비닐하우스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문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어요. 평소에는 자물쇠를 채우지 않는데 이상했습니다. 애순아, 안에 있니? 순덕이 큰 소리로 불러봤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더욱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비닐하우스 옆쪽 창문으로 얼굴을 들이밀어 봤어요. 그 순간 순덕은 경악했습니다. 애순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어머나, 큰일 났다. 순덕은 급히 자신의 아들 성우에게 소리쳤습니다. 성우야, 빨리 와. 애순 할머니가 쓰러졌어. 30대 중반의 성우가 집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성우는 즉시 비닐하우스 자물쇠를 부수려고 했어요. 엄마, 도구 가져와요. 기다려. 내가 망치 갖고 올게. 하지만 자물쇠가 생각보다 단단했습니다. 성우가 망치로 몇 번 내리쳤지만 쉽게 부서지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단단해? 그때 순덕은 급히 준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영아, 빨리 집에 와. 어머니가 비닐하우스에 갇혀서 쓰러지셨어. 네, 뭐라고요? 전화 너머 준영의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지금 당장 가고 있어요. 구급차도 불러주세요. 준영은 회사에서 급히 나와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비닐하우스로 뛰어갔어요. 어머니. 준영은 창문으로 쓰러져 있는 어머니를 보고 절규했습니다. 이 자물쇠를 어떻게 부수죠? 셋이서 힘을 합치면 될 거야. 문을 아예 뜯어내자. 순덕의 제안에 따라 세 사람이 힘을 합쳤습니다. 준영과 성우가 문을 잡고 당기고 순덕이 경첩 부분을 망치로 계속 두드렸어요. 하나, 둘, 셋. 드디어 문이 뜯어져 나갔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서 세 사람 모두 뒤로 물러설 정도였어요. 어머나, 이 안이 이렇게 뜨거워? 순덕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의 온도는 50도를 넘어서고 있었어요. 준영은 뜨거운 공기를 뚫고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애수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오른 상태였어요.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준영이 울부짖으며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애순의 몸은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고 맥박은 매우 빨랐어요. 빨리 밖으로 옮기자. 성우가 도와서 애순을 비닐하우스 밖으로 옮겼습니다. 그늘진 곳에 눕힌 후 순덕이 찬물을 가져와서 수건에 적셔 이마에 올려줬어요. 구급차는 언제 와? 금방 올 거야. 조금만 기다려. 이때 지영이 집에서 나왔습니다. 평소처럼 태연한 표정이었어요. 어머, 무슨 일이에요? 지영아, 어머니가 비닐하우스에 갇혀서 쓰러지셨어. 준영의 다급한 말에 지영은 놀란 척했습니다. 어머나, 어떻게 그런 일이. 어머니가 혼자 들어가셨나 봐요. 하지만 순덕의 눈빛이 예리해졌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상하네. 자물쇠는 누가 채운 거지? 어머니가 치매 기운이 있으셔서 혼자 들어가서 문을 잠그신 것 같아요. 지영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순덕은 뭔가 석연치 않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어요. 드디어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애순을 들것에 옮기고 응급처치를 시행했어요. 열사병 증상이 심각합니다. 빨리 병원으로 가야 해요. 제가 같이 갈게요. 준영이 구급차에 함께 탔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길에 준영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순덕과 성우는 비닐하우스 주변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뭔가 이상한 점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엄마, 이거 봐요. 성우가 비닐하우스 입구 근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작은 CCTV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언제 저런 게 생겼지? 며칠 전에 준영이가 설치한 것 같아요. 도둑 때문에 걱정돼서요. 순덕의 눈이 번쩍했습니다. 혹시 오늘 일어난 일이 녹화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병원 응급실에서 애수는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링게를 맞으며 회복되고 있었지만 여전히 몸이 허약했어요. 준영은 어머니 곁에서 밤새 간병하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다행히 살았구나. 애수는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생각이 들고 있었어요. 정말 우연히 갇힌 것일까 아니면. 이때 지영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연기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놀랐어요. 어떻게 비닐하우스에 혼자 들어가서 문을 잠그셨어요? 애수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문을 잠근 적이 없는데. 어머니, 치매 기운이 있으시잖아요. 기억하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지영은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마치 정말 걱정하는 며느리인 것처럼 연기했어요. 준영은 어머니와 아내의 대화를 들으며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머니가 치매에 걸렸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 것이었거든요. 지영아, 어머니가 언제부터 치매 증상이 있었어? 요즘 들어서 자주 깜빡하시고 이상한 행동도 하셨어요. 걱정돼서 병원에 모시려고 했는데 지영의 거짓말은 매우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순덕이 들어왔어요. 애순아, 괜찮니? 순덕아, 고마워. 내가 구해줘서 살았구나. 무슨 소리야? 당연한 일 했을 뿐이야. 순덕은 애순의 손을 잡으며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지영을 날카롭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 지영아. 네. 뭐가 이상해요? 아니야. 내가 다 봤어. 내 며느리가 문을 잠그는 걸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
순덕의 단호한 목소리에 병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준영은 놀란 표정으로 순덕을 바라봤어요. 순덕 이모, 무슨 말씀이세요? 준영아, 나는 거짓말하지 않아. 오늘 오후에 지영이가 비닐하우스 문에 자물쇠를 채우는 걸 분명히 봤어. 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발뺌을 시도했어요. 그럴 리 없어요. 제가 언제 그런 일을.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때 순덕의 아들 성우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태블릿을 들고 있었어요. 준영 형, 이거 봐요. 성우가 태블릿 화면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줬습니다. 비닐하우스 입구에 설치된 CCTV 영상이었어요. 형이 며칠 전에 설치한 CCTV에 다 찍혀 있었어요. 화면에는 지영이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조심스럽게 자물쇠를 채우는 장면이 선명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시간은 오후 2시 15분이었어요. 이건 준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어머니를 가두는 장면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직 더 있어요. 성우가 다른 영상도 재생했습니다. 지영이 휴대폰으로 통화하는 장면이었어요. 소리까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네, 시작됐어요. 오늘은 비닐하우스에 가둬뒀어요. 그게 제일 확실하거든요. 지영과 친정 어머니 명숙의 대화가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병실 안의 모든 사람이 충격에 빠졌어요. 보험금 3억에 집이랑 논밭까지 합치면 5억은 될 거예요. 강남으로 이사가서 새로 시작하죠. 통화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숨을 보험금으로 바꾸려던 치밀한 계획이 고스란히 드러났거든요. 준영은 분노와 충격으로 몸이 떨렸습니다. 지영아, 이게 정말 너야? 정말 내가 한 일이야? 여보, 이건 오해예요. 지영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들이 모두 나와 있었거든요. 애수는 침대에서 며느리를 바라보며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영아,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게 뭐가 있니? 왜 이런 짓을? 어머니, 지영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무너진 것을 깨달았어요. 순덕이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겠어. 이건 명백한 살인 미수야. 잠깐만요. 지영이 급하게 말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순덕은 이미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여보세요, 경찰서죠? 살인 미수 사건을 신고하고 싶어요. 얼마 후 경찰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CCTV 영상과 통화 녹음을 확인한 경찰은 즉시 지영을 체포했어요. 오지영 씨, 노인학대 및 살인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지영은 수갑이 채워지며 끌려나갔습니다. 평소의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준영은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1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아내가 어머니를 죽이려 했다니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몰라봐서. 괜찮다, 아들아. 이제 진실이 밝혀졌으니 다행이야. 애수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비록 충격적인 일이었지만 이제 진실이 드러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순덕이 애순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애순아, 정말 위험한 고비였어. 조금만 늦었으면. 고마워, 순덕아. 내가 아니었으면 난 정말. 두 할머니는 서로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랜 이웃으로서의 정이 이런 위기 상황에서 빛을 발한 것이었어요. 석 달 후 안동 지방법원 제1법정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살해하려 했던 며느리의 재판이 열리는 날이었거든요. 방청석에는 애순과 준영,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피구석에 앉은 지영은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평소에 오만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 있었어요. 옆에는 친정 어머니 조명숙도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엄숙한 목소리로 선고를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오지영, 조명숙은 노인학대 및 살인 미수, 보험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정안은 조용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판사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특히 피고인 오지영은 시어머니를 극한의 더위 속 비닐하우스에 가두어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이는 가족 간의 신뢰를 완전히 배신한 행위입니다. 판사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피고인들은 보험금과 재산을 노리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발적 범행이 아닌 계획적 범죄입니다. 지영은 고개를 더욱 깊숙이 숙였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전혀 없었거든요. 가장 약한 이를 보호해야 할 가족이 오히려 그들을 괴롭히는 죄는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습니다. 판사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오지영에게는 징역 10년, 피고인 조명숙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법정 안에서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방청석의 마을 사람들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또한 보험 사기로 얻으려 했던 금액의 배상과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 피해 배상도 명령합니다. 선고가 끝나자 지영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법정을 나갔습니다. 한때 강남 아파트를 꿈꾸며 시어머니의 목숨을 노렸던 그녀의 계획은 완전히 무너진 것이었어요. 법원을 나선 애수는 맑은 가을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야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어머니, 이제 집으로 돌아가요. 준영이 어머니의 팔을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아내의 범행 때문에 많은 고생을 했지만 이제는 어머니와 아들만의 평화로운 삶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애수는 손자 민호와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민호는 엄마가 할머니에게 그런 일을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지만 할머니와 아빠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어요. 할머니, 저녁 뭐 해드릴까요? 고마워, 민호야. 할머니가 내가 좋아하는 계란찜 만들어줄게. 할머니와 손자의 따뜻한 대화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예전보다 더욱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저녁 후 애수는 혼자 비닐하우스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 끔찍했던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였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이 살아남아서 진실을 밝혀낼 수 있었던 것에 감사했습니다. 가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습니다. 벼들이 누렇게 익어가는 계절이었어요. 애수는 비닐하우스 앞에 서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내가 핸드폰을 깜빡하고 두고 왔지만 진실은 결국 드러났구나. 하늘을 올려다보며 애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순덕이가 봐줬고 CCTV가 있었고 착한 이웃들이 도와줘서 살 수 있었어. 옆집에서는 순덕이 마당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애순을 보자 손을 흔들며 웃어 보였어요. 순덕아, 고마워. 뭘 고마워해? 이웃끼리 당연한 일이지. 두 할머니는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애수는 다시 비닐하우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지영이 자신에게 그런 일을 하려 했던 것은 정말 충격적이었지만 이제는 원망하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자신을 구해준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악한 마음은 결국 무너지고 남는 건 진심뿐이구나. 따뜻한 가을 바람이 애순의 머리카락을 살며시 흔들었습니다. 애순의 눈가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어요. 집안에서는 준영과 민호가 내일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아빠, 내일 할머니랑 같이 밭에 가도 돼요? 그래, 할머니 도와드리자. 부자의 대화를 들으며
애수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는 정말 평화로운 일상이 시작될 것 같았어요.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애수는 마지막으로 비닐하우스를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자. 남은 시간을 가족들과 이웃들과 함께 의미 있게 보내자. 집으로 돌아가는 애순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악몽은 끝났고 새로운 희망찬 내일이 시작되는 것이었어요. 거실에서는 준영이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차 한 잔 드릴까요? 그래, 고맙다. 모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의 시간이 시작된 것이었어요. 비닐하우스 사건은 끝났지만 그것이 남긴 교훈은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었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고 악은 무너지며 남는 것은 진심뿐이라는 교훈을 말이에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달빛 인생 사연은 가족 이야기, 노후 드라마, 감동 오디오북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공감을 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인생 사연과 감동 이야기를 함께 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